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납세무자. 자, 누가 납세무자가 될지 보시는데 32회 시험에 나왔고 또 33회 시험에서도 역시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오늘은 납세무자에 대해서 다 보지는 않고 중요한 몇 가지만 일단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한번 보시면 화면을요. 취득세 누가 납세무자가 될 것이냐 보시면 먼저 사실상 취득자가 취득세 납세무자가 됐는데 원칙적으로 사실상이란 말을 보니까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이게 바로 떠올라야죠 여러분들. 등기 안 됐어도 공부상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취득세 원칙적인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요.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죠. 취득세는 원시 취득했든 승계 취득했든 불문하고 과세가 되는데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냐? 차, 기, 안 따라요. 다 같이요. 시작. 차, 기, 항, 선의 경우에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무자가 되고 원시 취득자는 납세무자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요. 취득세 납세무자 또 보시니까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체구조부가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이 있는데 건물을 그냥 건물이라고 하지 않고 왜 주체 구조라고 하냐면 여기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가 가설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설되는 부대 설비와 구별하기 위해서 주체 구조부라고 합니다. 이 주체 구조부 취득자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체구조부 취득자 2회자가요. 자, 주체구조부 취득자 2회자가 시설물을 가설한 경우에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건축물의 조작 설비,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구조와 일체가 돼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2회자가 시설물을 가설했을 때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은 가설한 자가 아니라 이 말은 가설한 자가 납세무자가 아니라 가설한 자가 아니라 주체구조부 취득자 건물주가 납세무자가 된다는 건데요. 제가 예전에 2000년대 중반에 2005년, 4년, 5년, 6년 뭐 요 무렵에 서울 청량리 역광장 건너편에 어떤 한 학원에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학원이 미주상가로 해서 그 지역에서 유명한 상가인데 오래되다 보니까 197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인데요. 아파트와 주택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 상가가 6층짜리였는데 학원이 6층에 있었어요. 근데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강의할 때 아침에 그냥 지하 청량역에서 내려가지고 계단까지 계단 올라서 에스컬레이터도 없어가지고 막 뛰어서 지상 올라가고 지상에서 학원까지 뛰고 학원 1층에서 6층까지 또 뛰어서 올라가고 죽는 줄 알았는데요. 자, 여기 원장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가설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부대 설비인 그 자체로는 취득세 대상이 아닌데 아까 우리가 봤어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도 가설이 되면 취득세 대상이 됩니다. 그럴 때 주체구조부 취득자 원래 이런 것들은 건물주가 가설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주체구조부 취득자 건물주가 가설하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에 가설한 자와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일치하지 않을 때 누구한테 세금을 귀속시킬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세금을 귀속시키라고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주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얘가 납세 의무자가 돼요. 가설한 자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냐 주체구조부 취득자 함께 수강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옛날 시험에 가설한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바꾼 적이 있는데 아니고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상속인 각자가 되는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속으로 인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은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냐? 상속인 각자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게 주된 상속자이다. 즉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이다. X고요. 상속인 각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이, 민국이, 만세 세 명의 상속인이 있어요. 대한이는 주택을 상속받고 민국이는 상가를 상속받고 만세는 토지를 상속받았다 그러면 상속으로 취득한 그 자산에 대해서 대한이, 민국이, 만세 각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인 가운데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한다. X입니다. 그 상속인 각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의무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집 한 채 남겨놓고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이 갑, 을, 병, 정 4명의 상속인이 있으면 돌아가시는 순간 갑을, 병, 정 4명의 상속인이 공동상속받았습니다. 그때 상속으로 주택 취득한 것에 대한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갑, 을, 병, 정 4명의 상속인들은 연대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연대 납세의무가 뭔가요? 요거는 민법에서 여러분들 연대 책임이나 뭐 이런 것들 배우시면 되고,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 연대 납세의무가 어떤 건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간에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은 누구한테나 뭐 이행을 청구하고 어쩌고 하면서 나중에 배워요. 오늘은 여러분이 그냥 연대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냥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을 취득한 자산은 누가 납세의무자냐? 상속인 각자. 대한이, 민국이, 만세 각자다. 주된 상속자다.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아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교재 445페이지 일단 줄을 긋고 좀 가셔야 되겠네요. 사실상 취득자가 되는 경우요.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요까지 밑줄이요. 그리고 등등등 세 번째 줄 양식산업발전법 다음에 등이 보이죠? 등. 그래서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밑줄입니다. 계속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여기가 포인트죠. 계속 밑줄이요.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밑줄짝이요. 사실상 취득한 자입니다. 등기 등록을 이행한 자에 한해서 납세의무가 있다면 틀려요. 승계 취득자만이 되는 경우 머리글자에 동그라미 하셔야죠. 차, 기, 항, 선 동그라미하고 승계 취득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의무가 있다. 원시 취득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넘어갑니다. 446페이지 넘어가니까요. 의제 납세의무자 그래서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되는 경우 그 주체구조부 취득자 옆에다가 여러분이 돼지꼬리 땡야에서 보조단에다가 가설한 자 X 해놓으세요. 주체구조 취득자에다가 돼지꼬리 땡야에서 제목 옆에다가 가설한 자 X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말은 주체구조부 취득자, 건물주를 납세의무자라는 거지 가설한 자가 아닙니다. X 해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에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 하나가 돼서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 부대설비가 건물에 부착되는 것을 생각하세요. 밑줄은 세 번째 줄 끝에부터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짝이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나머지는 나중에 배우고요. 동그라미 차차 이제 우리가 1, 2월, 3, 4월 지나가면서 배우시기로 하고 5번 상속인 보겠습니다. 상속이요. 가로 안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유증이라는 게 뭐냐면 말뜻만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줄 안 그셔도 되고요. 유증이 뭐냐면 유언으로 증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증은 유언으로 증여하는 건데요. 유언으로 증여하는 게 유증이에요. 유언으로 증여. 내가 죽으면 내 재산 전부를 다른 애들은 한 푼도 주지 말고 오남이녀 7남매 중에서 막내 아들한테 싹 다 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막내 아들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오남이녀 7남매 중에서 막내 아들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맘때만 되면 항상 오남이녀 7남매 중에서 다른 애들은 한 푼도 주지 말고 효자들 막내 아들한테 싹 다 줘라, 이런 얘기를 제가 왜 하고 다니냐고요? 말이 씨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말을 하고 다 보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물론 재산을 탐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증은 내가 죽으면 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여의 효력이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 생기는 게 유증이에요. 내가 죽으면 줘라, 이게 유증입니다. 하여튼 유증을 포함해서요. 자,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 포함해서 하여튼 유증 나오면
그냥 상속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 증여 효력이 생기니까 상속과 같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세법에서는, 부동산 세법에서는 상속으로 인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밑줄입니다. 쭉 상속으로 인해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 지분을 취득할 때는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이고,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에 관해서는 연대납세무가 있다. 또 밑줄입니다. 공동상속의 경우에 공동상속인들은 연대납세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증과 사인증여 용어나 설명 나와 있는데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자,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주택조합 및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인데, 이건 뭐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가볍게 뭐 보시면 상속에는 유증도 포함한다고 그랬고요. 자, 보시면 어떤 거냐면 조합원이 되는 경우 편하게 보세요. 지역주택조합과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1동 101호 갑이라는 조합원이 배정을 받았어요.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면서 그 조합 명의로 만약에 준공이 되더라도 그 101동 101호를 갑이라는 조합원이 배정받으면 그 101호는 취득세 누가 내느냐? 누가 냅니까? 조합원이 납세무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단지 내 상가나 일반 분양분 같은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취득세 납세무자가 되고 조합이 납세무자가 된다, 이런 거예요. 한번 가볍게 보고 가시면 됩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 됐을 때 준공 때는 조합 명의 준공이 된다 할지라도 누가 취득 101호 101동 101호 누가 취득세 내요? 조합이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냅니다. 조합원이 내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정도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6번 주택조합 및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는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정법 및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밑줄입니다. 주택재건축조합 등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그 아래줄 은 누가요?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부동산은 제외한다는 것은 조합원이 납세무자가 되는 것을 제외하는 거니까 누가 납세무자? 조합이 납세무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조단을 보니까 용어 및 참고해서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납세무자가 되고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조합이 납세무자가 된다. 밑줄이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납세무자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식인데요. 어느 때 취득했다고 볼 것이냐, 이 취득시기에 관한 것이 나오는데 문제 잠깐 한번 풀어보고요. 취득시기는 오늘 시간을 보고 제가 그냥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취득시기는 왜냐하면 취득시기는 좀 지금 가장 입문과정에서 이 세금은 어떤 성격의 조세고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고 누가 납세무자가 되고 세금 계산 어떻게 하고 어디다 납부하고 어떻게 징수가 되느냐, 이거를 이제 기초입문 과정에서 각 세목별로 이 구조, 가장 기본적인 틀을 구조를 공통되는 이 구조를 좀 해야 되는데 취득 시기는 좀 격가지적인 거라 시험에서 이번 33회 시험에서는 중요하지만 격가지적인 거라 일단 오늘 시간 관계 보고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 전에 납세무자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 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 OX요. OX. X입니다. 차, 기, 항, 선은 원시 취득 과세해야 하네요? 안 하고 승계 취득하는 경우만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원시 취득은 납세 의무 없다. 현대정치에서 완성차 만들었을 때 취득세 부과하면 가격의 반영이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니까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차기항선은 승계 취득할 때만 납세 의무가 있다. 원시 취득할 때는 납세 의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문제 또 봅니다. 건축물 중 조작 설비로서 그 주체 구조와 하나가 돼서 건축물로서의 효용을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 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OX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 건물주 주체 구조 취득자가 납세무자지 가설한 자 X라고 그랬죠. 자, 요것은
예전에 기출됐을 때 옳은 거 골라라 문제에서 정답지문 옳은 것으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맞고요. 또 문제 봅니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부동산 제외하고 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OX요. 왜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어요, 여러분들? 자, OX. 그렇습니다. 자,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조합원이 취득한 걸 봅니다.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부동산은 제외한다는 것은 조합원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 제외하는 거니까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런 의미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시험 지문에 나온 적이 있고요. 맞습니다. 자주 보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취득세 취득식인데 거기 본문을 한번 볼게요. 447페이지 취득시기 04번 테마 본문을 봅니다. 취득시기는 별표시는 3개인데 3개짜리인데 33회 시험 앞두고서 별표시 3개짜리인데 원래는 하나 2개짜리인데요. 하나, 어떤 해는 2개, 근데 올해는 3개짜리지만 그런데 오늘 강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거는 한번 볼게요. 취득시기 왜 의미가 있냐, 그 본문은 줄 긋지 말고 한번 읽어볼게요. 과세 대상의 취득시기는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어느 때 취득했다, 우리 조세 총론에 배웠어요.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느냐, 취득세 대상 물건을 뭐하는 때? 취득하는 때요. 그럼 취득하는 때가 언제인지 알아야지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판정하잖아요. 그 다음에 과세표준 산정 시기가 되며 신고 납부 기간의 기산점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취득세는 어느 때 취득했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취득세는 원칙 취득일로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어느 때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죠. 계약일로부터냐, 잔금지일로부터냐, 등기일로부터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있고, 취득시기는 취득세 대상의 취득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유상승계 취득인지 무상승계 취득인지 원시 취득인지 취득 원인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그냥 원칙적인 거 살짝만 한번 보고 갈게요. 오늘 시간 관계에서. 그래서 이 취득 시기는 핵심 요약 자료, 여러분들 오늘 받으신 또 인강구 수강생분들은 첨부된 그 핵심 요약 자료에는 없어요. 취득 시기가. 왜 없냐고요? 좀 격가적인 거라 일단 중요하지만, 이번 33회 시험 앞두고서는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각 세목별 틀을 세우는데 취득세에 나오는 격가적인 거라 제가 일부러 핵심 요약 정리는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편하게 보세요, 여러분들. 취득 시기가 왜 의미가 있냐? 금방 봤죠? 납세의무 성립 시기가 되고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 성립하는데 신고 납부 기간의 기산점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취득 시기는 취득 원인에 따라 다양한데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 시기를 살짝만 한번 볼게요. 자, 원칙적으로 취득세는요, 계약상 잔금지비를 취득시로 해요. 그 거래 당사자 간에 계약서 작성하죠. 그 계약, 그리고 신고하죠. 그 계약서에 나와 있는 계약상 잔금 지급하기로 한 날, 그때부터 취득세는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근데 계약서에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는 날을 취득시로 합니다. 우리가 흔히 거래 관행상 계약하고 나서 한 2달 정도 있다가 잔금 치르는 거래 관행을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할 때는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취득세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원칙 계약상 잔금지일로 하나,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일로 한다, 이렇게 슬쩍 바꿔요. 등기일 아니고 언제?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이에요. 계약한 날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을 취득시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객관적인 취득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국가나 지자체 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객관적인 취득은 그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시래요. 계약서와 상관없이요. 자, 제가 서울특별시로부터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는데요. 서울특별시의 토지를 제가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럴 때 계약서상으로는 2022년 3월 10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3월 25일 날 잔금 치렀어요. 그러면은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하냐면 3월 20일. 계약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잔금 지급된 때를 취득시로 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가 등으로부터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계약상 잔금 지급이다. 이러면 틀려요. 아니고 언제다? 사실상 잔금 지급이에요. 실제 잔금 지급된다. 근데 이런 것들은, 자세한 것은 나중에 배우고요. 자, 이런 것들은 보세요. 당연한 것이, 제가
국가로부터 또는 지자체로부터 계약서상으로는 3월 10일이었는데 실제로는 3월 20일 잔금 치렀다. 공무원들이 다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잔금지율이 입증이 돼야 한대요. 되죠? 그런 경우들입니다. 객관적으로 잔금지율이 입증되는 경우, 수입에 의해서 취득한다, 뭐 이런 등등 그런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수입에 의해서 취득한다. 그러면 수입 신고 필증에 의해서 잔금지율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고요. 공매 경매 방법으로 취득한다. 자, 공매대금 경락대금 치른 날 법원에 다 기록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잔금지율이 입증됩니다. 그래서 공매 그 경락대금 지급하고 공매나 경매로 취득했을 때는 그 잔금 실제로 지급한 날 취득 시료하고요. 판결문에 의해서 입증 증명되는 취득. 자,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해서 확정된 판결문을 의미하는데요. 이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판사가 시시비비를 가렸어요. 그래서 판결문에 의해서 잔금지급이 입증이 되면 확실하잖아요. 그 사실상 잔금지급을 취득 시료합니다. 근데 단 나중에 배우는 것이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판결문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법적 분쟁의 대부분은요, 정식 재판 절차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조정 절차 속에서 대부분 다 걸러버려요. 자, 왜 그러냐면 모든 업무를 모든 어떤 법적 분쟁을 정식 재판을 통해서 다 해결하려고 하면 법원에서 공간도 제약이 있고 판사 수도 제약이 있고 여러 가지 업무상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법원에서는 조정해서 끝내려고 해요. 그래서 욕먹는 판사들도 있지만 강제적으로 그냥 양쪽 얘기를 충분히 검토해서 양쪽을 좀 잘 이렇게 양쪽 얘기를 들어서 협의를 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분쟁의 당사자 불러 모아가지고 이거 해봤자 어차피 쟁점은 뻔하고 액수의 차이인데 서로 좀 양보해가지고 이 정도 금액에서 서로 합시다 해가지고 화해 공고안 냈는데 양쪽에서 받아들이면 그냥 그거로 절차 종결되고 이런 거예요. 인락 권리 제기했는데 그쪽 원고 쪽 피고 쪽 불러가지고요. 피고 쪽 불러가지고 이거 해봤자 어차피 쟁점 명확하고 당신 해봤자 없이 당신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차피 해봤자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뭐하러 그렇게 하냐. 그냥 여기서 받아들이고 끝납시다. 했더니 그냥 해봤자 소용없다니까 뭐예요? 그냥 받아들이죠? 있나? 절차 종결됩니다. 포기 권리 제기했는데 불러가지고 당신 쪽 해봤자 이거 소용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권리 제기해봤자도 해가지고 소송 제기해봤자 원고 쪽 불러가지고 질 것이 뻔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자백간주 3회 이상 재판에 불출석하면 이 사람이요 상대방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해서 절차 종결시킵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것들은 조정 절차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잔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잔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냥 조정하는 절차 속에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판결문에서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화해 조소상으로 또는 화해한 판결로 잔금 지급이 입증되는 경우에 사실상 잔금 지급을 취득 시료한다. 이러면 틀려요. 아니고 그냥 이런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계약상 잔금 지급을 취득 시료합니다. 법인 장부에 의해서 증명되는 취득. 법인은 법인 장부가 있는데요. 이 법인 장부에 의해서 증명되는 취득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법인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일 때 어떤 법인과의 거래로 뭘 취득했다 또는 법인 간의 거래로 뭘 취득했다 이렇게 법인이 계약의 일방 당사로 나오면 그 잔금 지급이요 입증된다고 봐서 사실상 잔금 지급을 취득 시료합니다. 법인 장부로 증명된다고 봐서 법인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경우. 그래서 여러분요 취득세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은 원칙 계약상 잔금지급 명시가 안 됐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국수공판 여기 제가 말도 안 했네 국수공판법 국수공판에 관한 법 제2배에서 국수공판법 나왔다 그러면 객관적 취득. 자, 그래서 객관적 취득이니까 계약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잔금 지급을 취득 시료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따 과세표현할 때 또 나오는데 오늘은 이번 기초인문 과정에서는 그냥 이런 경우가 있다.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이런 경우는 객관적 취득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계약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잔금 지급을 취득 시료하는 경우도 있다더라. 한번 이렇게 보고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국수 공판법 나오면 객관적 취득입니다. 제가 예전에
동탄 신도시에서 1기 신도시에 지금 2기가 생겨가지고 1기 신도시에서 옛날에 강의한 적이 있었어요. 2기 신도시 생기기 전에. 그런데 어떤 수강생분이 학원에 온 지 한 2달 정도 좀 더 지났는데, 나중에 늦봄이었죠. 하여튼 2달 좀 지났는데, 학원에 온 지 2달 좀 지나가지고 전국 모의고사를 딱 봤는데 60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수강생들이 뭐야 이거, 저 처음 재수생이구만, 처음에 온 게 아니구만, 그렇게 다 했는데, 그래서 어느 학원 다닌다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이 수강생이 가가지고, 이 수강생이 뭐라고 대답했다고 하냐면, 무슨 소리, 나 처음 공부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수강생들이 어때요? 재수없어. 난 겨울부터 와서 공부했는데, 난 3, 40점 깔고 있는데, 학원에 온 지 2달 좀 지나가지고 60점이 넘었다고? 틀림없이 재수생이지. 진짜 막 이랬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나중에 있잖아요. 나중에 또 할 건데, 수업 시간에, 자, 계약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잔금지비를 추측이라는 객관적인 추측, 다 같이 머리끌 짧다서 어떻게 외운다? 국수 공판빠 그러는데, 그 수강생 혼자만 국수 공판장, 국수 공판장 이래서 외웠는데, 여러분 왜냐면 강의하신 분에 따라서는 객관적 추측 국수 공판장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데, 제 앞에서 국수 공판장 이러면 사투리입니다, 여러분들. 제 앞에서는 배신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국수 공판법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는 사실상 잔금지비를 추측합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 시 원칙 계약상장을 명시 안 되면 계약도 60일 경과하는 날, 이런 날이잖아요. 근데 이런 날 이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요, 이런 날 이전에 등기 등록을 먼저 하면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에요.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에요. 자, 그 등기 등록일을 취득시기로 하고요. 나중에 자세한 얘기는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제 순환에 공부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또 보세요, 여러분들. 또 국수공판법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잔금지를 취득시로 하잖아요. 근데 이런 날 이전에 만약에 등기를 먼저 하잖아요. 그럼 등기일이에요. 취득시나 등기일이 빠릅니다. 등기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취득시기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원칙 계약상 잔금지를 명시한 데서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국수공판법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잔금지를 취득한다. 이런 게 취득식이다. 이때부터 취득세는 60일 내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근데 등기일이 빠르면 언제다? 등기일이다. 한번 이렇게 가볍게 보고요. 핵심 요약조리도 없고 그러니까 적지도 마세요, 여러분들. 그냥 이런 거다 이렇게 보고 그냥 가십니다, 오늘. 자, 줄도 안 긋게 여러분들 그냥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오늘 취득시기는 그래서 자세한 것은 나중에 보고요. 잠깐 요거 한 가지만 좀 연부취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 교재 어디냐면 448페이지 연부취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용어가 나오죠, 여러분들. 용어가 나오는데 연부취득이요. 용어가 나옵니다. 용어가. 거기 연부취득 한번 보세요. 그 보조단 맨 왼쪽에 보니까 매매계약서상의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연부취득이요. 우리가 월부로 뭘 취득하면 대금을 어떻게 갚아나가겠어요, 여러분들? 다달이. 근데 연부로 취득하면 대금을 어떻게 갚아나가겠어요? 매년. 자, 그래서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취득하는 게 연부취득인데요. 연부취득이 어떤 건지 오늘 요것도 말뜻만 살짝 그냥 의미만 알고 용어만 한번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요것을 자, 정확히 하려고 안 하셔도 돼요. 자, 연부취득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연부취득.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있는데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갑과 을이 어떤 부동산인데 총 연부금액 50억짜리 거래입니다. 총 연부금액이. 자, 여러분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500만원, 5천만원짜리 거래하면서 10년에 걸쳐서 연부매매계약 체결한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속 터져 죽지 뭘. 아이고, 이거는 그래서 뭐 50억, 500억, 5천억짜리 같은 거 거래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단기에 몇백억, 몇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몇십억, 몇백억이. 그래서 연부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자, 갑과 을이 총 연부금액 50억짜리 거래인데 5년의 기간에 걸쳐서 매년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해요. 이런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매년 10억 원씩 연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연부취득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건데요, 다음 순환에.
총 연부금액 50억짜리 거래인데 매년 10억 원씩 연봉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했습니다. 첫해 연부금 지급일이 계약서상으로는 2022년 3월 10일 날 연봉 지급하기로 했는데 실제는 3월 19일 날 연봉이 치러지면 계약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연봉이 지급된 3월 19일을 취득시로 해서 이때부터 취득세 신고 납부합니다. 이때 취득세는요, 계약서상으로 지급하기로 한 연부금액은 첫해 연부금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10억이었는데 실제로는 8억 원의 연부금이 지급됐다 그러면 계약서와 상관없이 이 사실상 지급되는 이 연부금액 있죠? 사실상 지급되는 이 연부금액 요 8억 원을 과세 표준으로 해가지고 8억 곱하기 세율에서 나온 세액을 신고 납부합니다. 다음 연도에도 사실상 연부금이 지급된 이때부터 취득세 신고 납부하는데 요해 사실상 지급된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해서 취득세 계산해서 신고 납부. 다음 연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매회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마다를 독립적인 취득시로 하고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요, 한 번에 50억 곱하기 세율하면 취득세 목돈 나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5년 동안 취득세를 말하자면 분할 납부, 우리가 배우는 분할 납부는 아니지만 분할 납부하는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부 취득은 취득자의 취득세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매회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마다를 독립적인 취득시로 하고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연부 취득이 뭐냐? 말뜻만 오늘 알고 갑니다.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연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건데, 이렇게 연부 취득의 경우는 취득자의 납세 부담, 한 번에 목돈 나가는 거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시로 하고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취득세 계산한다더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뜻만 오늘 알고 갑니다. 자세한 것은 줄 안 그셔도 돼요. 지금은 오늘은.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취득 시기는 이 정도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자세한 것은 나중에 합니다. 자, 05번 취득세 과세 표준입니다. 그래서 적지도 마시고요, 그냥 말뜻만 한번 보고 갑니다. 다음을 위해서 제가 그냥 살짝 용어 설명드린 거예요. 됐고, 취득시기가 뭔지 살짝 보고 갑니다. 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역시 과세 표준은 별표의 3개입니다. 이거는 항상 출제 1순위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과세 표준 별표의 3개 하시고요. 05번 테마요. 자, 2개 하셔도 되는데 올해 어떻든 간에 3개 가고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 자, 고개를 드시고 목운동 한번 합니다. 여러분, 목운동. 아이고, 목운동.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 아이고.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항상 공부하는 수험생은 말이 씨가 된다고 항상, 어떤 분은 올해는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무조건 난 찍어도 합격한다, 항상 이런 마음으로 항상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어떤 수강생 한 명은 올드 미스였는데요. 요새 올드 미스라고 하면 안 되구나. 골드 미스가 있었는데요. 저녁반 나오다가 겨울에 좀 나오다가 나중에 봄에 무슨 학원을 오랫동안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여름 되니까 늦여름 되고 나타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왜 안 나왔냐고 하니까 선거 운동하는데 쫓아다니면서 선거 캠프에서 뭘 했대요. 일을 했대요. 공부하는 수험생이. 그래가지고 어떻든 간에 그동안 못 나왔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부터 공부하면요 전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해보라고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1, 2차 다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1차만 하면 될 것 같은데 2차까지 해가지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말로는 그냥 저보고 그냥 무조건 저 교수님 더 떨어질 것 같죠? 저 무조건 합격이에요. 막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강의 때 악수하는 데 있죠? 한 사람 다 악수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그럴 거예요. 마지막 강의 때 다 한 사람 악수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시험 잘 보라고 길을 불어넣으면서 이제 악수하고 하는데 그 수강생이 있죠? 저 손을 딱 잡으면서 교수님 저 합격할 거예요. 그래서 꼭 합격하고 와라 그랬더니 저 합격하면요 제주도 같이 놀러 가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합격하고 와. 오케이, 하여튼 알았어요. 하여튼 그래서 갔거든요. 저는 나중에 그 뷔페에서 합격자 모임 하는데
안무개씨가 하여튼 그 이 수강생이 부패하는데 저 부패해서 하는데 저 있는데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설마 합격하긴 쉽지 않은데 1차만 합격했나? 그랬는데 다 와가지고 교수님 막 오더니 저 합격했어요. 막 그러는 거, 그래 축하해. 머릿속으로는 계속 1차만 합격했나? 2차 다 했나? 막 생각이 드는데 저보고요. 저 동차 합격 다 했어요. 교수님 막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공부를 어떻게 해서 합격했지? 막 그랬는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저 교수님 합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잘했다 막 그랬는데 그래서 그 수강생이 저보고 교수님 저 이제 제주도 같이 놀러 가기로 해. 지난번에 약속했잖아요. 제주도 같이 놀러 가기로. 그래서 내가 언제 그랬어? 진짜. 그래서 도망가는데, 일단 보세요. 하여튼, 말의 씨가 되는 거죠? 무조건 확신을 갖고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자, 취득세 과세 표준인데, 이 과세 표준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취득세 과세 표준이요.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세금을 계산할 때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수량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세금 계산은 지방세나 국세나 과표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액이라는 걸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은 다 이렇게 해요. 과표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이에요. 근데 그래서 과세 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면 종가세, 수량,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되면 종량세 그랬잖아요. 또 이 과세 표준과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징수 방법 나눠졌습니다. 과세 표준과 세액 결정, 즉 세금 계산을 1차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하면 신고 납부 방법. 과세 주체가 세금 계산에서 납세 고지서 발부되면 보통 징수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웠고요. 이 과세 표준이라는 거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요.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취득 가격이에요. 취득하는 가격입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가격이고요.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할 때 그 부동산 가액이에요. 재산세 과세 표준은 재산가액이에요. 재산가액. 보유하는 재산가액 과세 표준입니다. 그러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이 취득가격 이걸 누가 결정하느냐? 납세 의무자가 결정합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 의무자가 이것을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재산가액은 보통 징수하니까 과세 주체 세무공무원이 과세 주체가 이것을 결정합니다. 자, 그랬을 때 취득세 과세 표준, 납세 의무자가 이 과세 표준 취득 가격을 결정하는데요. 그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를 봅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이요. 일반적인 과세 표준은 취득 가격인데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누가 결정한다고요? 납세 의무자가 결정합니다. 자,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취득 당시 가액이라는 것은 취득자가 신고하는 가액을 말합니다. 나 그 부동산 1억에 취득했어.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 표준이에요. 근데 그래 연부로 취득할 때는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 금액을 과세 표준하고요. 아까 계약서상으로는 첫 해 지급하기로는 연부 금액이 10억이었는데 실제로는 8억 지급됐어? 그럼 8억 원. 그 사실상 연부 금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연부 취득은 원칙 같은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요. 물론 이 사실상 연부 금액에는 취득 금액에 포함되는 계약 보증금을 포함하는데 일단 패스고요. 그냥 사실상 연부 금액이다. 예외적으로 시가 표준액이라는 게 과세 표준이 되는데요. 자, 시가 표준액이 뭔지 용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시가격이란 말이 있습니다. 공시가격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렇죠. 공시가격. 이건 들어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공시가격이란 말이 있는데, 이 공시가격은 기준시가도 있고, 시가표준액도 있습니다. 기준시가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들어봤어야 되는데. 자, 기준시가란 말, 못 들어봤으면 지금 이제 알아두세요. 기준시가라는 것은 국세를 과세하는데 그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이걸 통칭해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공시가격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어가 달라요.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보통 사람들은 대개 지방세 얘기할 때도 기준시가라고 얘기하고 막 혼동해서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은 정확히 구별합니다. 기준시가라는 것은 국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고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지방세에서 쓰는 거예요.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얘네 두 개가요.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이
공통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다른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든 간에 시가평액이라는 거,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 가격이고, 항상 지방자치단체 장은 세금 계산할 때 무엇으로 계산하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무엇으로 계산해요? 시가평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럼 여러분 집에 대해서 여러분 살고 계신 곳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산세 계산할 때, 그 여러분 살고 계신 지자체장은 여러분 집에 대해서 무엇으로 세금을 계산한다고요? 이 시가평액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지방세는. 자, 국세 기준가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시가평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시가평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맛보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도가 있습니다. 제주도, 울릉도, 우리 땅 독도. 대한민국 통치권을 미치는 전 국토에 수많은 필지들이 있습니다. 이 땅값을 매길 때 어떻게 하냐면요, 전국적으로 각 지역마다 대표성 있는 땅을 선정해요. 자, 토지 같으면요, 전국적으로 대표성 있는 땅을 선정하는데 이것을 표준지라고 합니다. 표준지. 누가 표준지를 선정하냐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각 지역마다 주변 토지 지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땅을 선정해요. 이게 뭐라고요? 표준지예요. 이 표준지 땅값을, 표준지를 참작해서 각 지역마다 각 시군구장이요, 지자체장이,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이 각 지역마다 자기 관할 이 표준지를 참작해서, 표준지 땅값을 참작해서 자기 관할 구역 내 개별 필지들에 대한 땅값을 산정한 것입니다. 이 그림이 어떻게 이상하게 됐는데, 자, 어떤 지자체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주변 토지 지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땅을 선정해요. 이걸 표준지라고 하고, 이 표준지 땅값을 참작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번 32회 시험에서 이걸 바꿨는데, 시장군수구청장, 지자체장이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 필지들에 대한 땅값을 산정고시합니다. 이게 뭐냐면 개별 공시지가예요.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흔히 표준지 땅값을, 잠깐만요, 표준지 땅값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정고시하는데 이것을 표준지 공시지가 또는 공시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흔히 보통 사람들은 공시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정확하게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시지가는 표준지 땅값,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정 것이에요. 그러면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참작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기 관할 구역 내 개별 필지에 대한 땅값을 산정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자, 여러분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은 개별 공시지가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흔히 보통 사람들은 공시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시지가는 표준지 땅값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러분들. 각 주택의 경우는 각 지역마다 여러 주택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어떻게 매기냐면 각 지역마다 주변 주택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주택이 있어요. 이것을 표준주택이라고 하고, 표준주택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정한 다음에 이 표준주택 가격을 산정한 것이에요. 이게 표준주택 가격이에요. 그러면 이 표준주택 가격을 참작해 가지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기 관할 구역 내 개별 주택들의 가격을 산정고시합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은 개별주택 가격이고, 아파트 같은 것은 공동주택 가격이 산정고시 됩니다. 그러면 이게 토지에 있어서 이게 시가평액이 되고, 국세에서 토지의 주택의, 그러니까 토지의 주택의 기준시가도 되고, 국세 시가평액, 지방세 시가평액도 되고, 국세 기준시가도 되는 건데요. 어떻든 간에 이렇게 산정고시합니다. 그러면 개별공시가라든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정고시예요? 아니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고시예요?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이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땅가, 표준지 공시가 또는 표준주택 가격을 산정고시하면 개별주택 가격, 개별공시가나 개별주택 가격 등은 지자체 장이 산정고시합니다. 근데 32회 이번 시험에서 이것을 갖다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정고시한다고 바꿔서 나왔어요, 시험에. 우리가 공법도 아니고 말이야. 진짜 그런 문제 짜증나요, 진짜. 공법도 아니고 이거를 누가 산정고시하는지 그걸 시험에 왜 내냐고. 진짜. 근데 어떤 순간에 나왔습니다. 이거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정한다고 바꿨는데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지 공시가나 표준주택 가격을 산정고시하고 개별 공시가나 개별 주택 가격 등은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지자체 장이 산정고시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자, 그러면 결론이요. 다시요. 시가순액이라는 게 뭐라고요?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라는 거. 국세 기준시가와 구별하고, 이 시가순액은 항상 지자체 장은 세금 계산할 때 항상 무엇으로 세금 계산한다? 시가순액으로 세금 계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용어 설명드렸습니다. 시가순액,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고, 항상 지자체 장은 세금 계산할 때 시가순액으로 계산하는데, 토지는 개별 공시가,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이 주택의 또는 토지의 시가순액이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기까지만 여러분 하시면 돼요. 오늘은 용어를 알고 가시면 돼요. 자, 용어를 알고 가시면 되고, 어떤 때 시가순액이 과세되느냐? 취득세는 원칙 납세무자가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 표준인데,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이제 시가순액이 과세되냐면, 납세무자가 신고 안 해요. 그럼 그대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납세무자가 원칙적으로 과세 표준 계산하잖아요. 곱하기 세율 산주세 계산을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러면 누가요? 2차적으로 과세 주체, 지자체 장이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무엇으로 결정한다고? 항상 지자체 장은 시가순액으로. 또는 납세무자가 신고했는데 신고서에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는 것도 무신고로 봐서 납세무자가 신고 안 하면 시가순액으로 과표 결정합니다. 또 보세요. 납세무자가 신고했는데 그 신고한 가액이 시가순액보다 적게 신고돼요. 자, 그런 경우도 그런데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용어 설명 드려볼게요. 여기 보세요. 소위 시가라는 가격대가 이 정도 가격대예요. 근데 지방세 과세 시가순액은 공시 가격은요. 대개 공시 가격은 시가의 70% 선에서 결정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아니에요. 실제 시가의 70% 결정되는 것은 이 서울 같은 곳에 아파트 같은 것들이나 거의 시가의 70% 정도 반영되지, 대개는 보면 수도권 외곽만 가더라도 소위 말해서 시세가 거래되는 시세가 만약에 5억이다 그러면 실제 공시가격은 2억 9천, 3억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잘해야 3억 5천, 3억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어떤 지역에 10억이다 그러면 시세가 거래되는 가격이 시세가 10억이다 그러면 시가가 10억이다 그러면 거의 공시가격은 6억 이 정도밖에 안 돼요. 5억 5천 6억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 뭐야 이거 진짜 우리 동네 시세가 있는데 공시가격을 갖다가 이렇게 낮게, 나중에 여러분 집으로 이제 여러분 열람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집을 열람할 수도 있는데, 아니 이렇게 낮게 했어? 그래서 여러분이 국토교통부 이런 거에서 또는 시군구 지자체에서 국토교통부 들어가면 여러분의 집의 공시가격을 열람해 볼 수 있습니다. 토지면 개별 공시가나 주택가격을 이런 것들 열람해 볼 수 있는데, 아니 말이야 우리 동네 요새 집값이 거의 10억인데 아니 왜 이렇게 6억으로 이렇게 낮겠어? 아이 진짜. 자, 동네 사람들 모여요. 그래서 시군구 가가지고 높이라고 항의하고 시위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보지. 그러면 그거 올려놓으면 공시가에 올려놓으면 온갖 세금만 많이 내겠죠. 여러분들 수용당하는 거 아닌 다음에는 이거 올려놓으면 무조건 재산세 많이 내고 종부세 여러 가지 세금만 많이 내고 의료보험료 올라가고 그러니까 안 올라가는 것뿐인데, 어떻든 간에 시가순액은 공시적으로는 시가의 한 70% 선에서 결정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단독주택이나 토지는 사실은 더 굉장히 낮고요. 상가 같은 것은 어떻든 간에 이렇게 결정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신고한 가액이 지방세과 시가순액보다 낮게 신고돼요. 그러면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은 뭐야 이거 이 동네 시세가 있는데 시가표준액의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을 시가의 한 70% 60% 선에서 결정했는데 이거보다 더 낮게 신고해? 그러면 불성실 신고했다고 봐서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무엇으로 과표 결정한다? 시가순액으로요. 납세무자 신고했는데 그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신고되면 불성실 신고했다고 봐서 지자체장이 다시 세금 계산하는데, 항상 지자체장은 무엇으로 세금 계산한다고요? 시가순액으로. 자, 그래서 취득세 과세 표준은 다시요, 원칙 취득 당시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가액으로 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시가순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납세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서에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순액보다 뭐하게? 적게 신고됐다. 그럼 불성실 신고했으니까 지자체장이 무엇으로 결정한다? 시가순액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가순액으로 값의 표준을 결정하는 경우 알아두시고, 시가순액이 뭔지 용어 알아두시고요. 자, 또 한번 보세요. 시가순액 어떻게 결정되느냐? 토지하고 주택의 시가순액은요, 토지, 주택에 대한 시가순액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그 공시된 가격이라는 게, 자, 보세요. 토지 표준지 공시지가 이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정고시하면 이걸 참작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개별 필지들에 대한 땅값, 개별 공시가,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주택가격 산정고시하면 이걸 참작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기 관할 구역 내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을 산정고시하는데, 이게 주택의 시가순액입니다. 공시된 가격. 개별 공시지가는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즉 지자체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토지가격 비준표나 주택가격 비준표라는 것을 사용해서 산정가격을 합니다. 여러분, 개별 공시가가 없는 토지가 있느냐? 있어요. 공유지면을 매립한 척에서 지적법상 신규로 등록된 토지는 아직 공시된 적이 없잖아요. 집을 새로 지었어요. 아직 공시된 적이 없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지자체장이 산정하는데, 지자체장이 어떤 것으로 산정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토지가격 비준표나 주택가격 비준표라는 것을 사용해서 산정가격으로 하고, 아파트 공동주택가에 공시 안 됐다.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올해 거 아직 공시 안 됐어요. 한 번도. 자, 그럴 때는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역시 지자체장이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가격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 32회 시험에서는 요걸 갖다가 뭐로 바꿨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정하는 가격으로 한다고 바꿨어요. 아니고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 개별공시가 이런 거는 누가 산정한다고요? 지자체장이. 자, 산정합니다.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표준지 공시가나 표준주택가격을 참작해서 지자체장이 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세 우리 과세 표준이 이렇게 받고, 사실상 취득가격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자세한 것은 오늘은 보지 않고 한번 편하게 보세요. 제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요, 시가순액 1억짜리를 7천만 원에 취득했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다 적어놨겠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 취득가격이 입증이 돼야 한대요. 되잖아요. 오늘 분위기 썰렁해졌네. 자, 여러분 이제 끝날 거예요, 이제. 자, 계속 반복하니까 걱정 말고 한번 보세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제가 시가순액 1억짜리를 8천에 취득했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다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야 한대요. 되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시가순액에 미달하더라도 8천만 원을 과세 표준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아셨죠, 여러분? 그 다음에 수입에 의한 취득도 수입신고 필증에서 입증이 되니까 그 사실상 취득한 가격을 과세 표준하고요. 공매 경매 방법으로 취득했다. 여러분, 시가순액 1억짜리인데 공매 경매됐습니다. 그래서 8천의 경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취득세 과세 표준은 얼마에 취득했다고 신고한다고요? 8천만 원. 시가순액이 미달하더라도 8천만 원을 과세 표준합니다. 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또 판결문에서 취득가 입증되는 취득, 판사가 시시비비 가렸으니까 이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 판결문에서 입증되는 가격을 과세 표준해요. 다만 판결문에서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런 것들은 조정 절차 속에서 나온 거니까 객관적으로 취득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오늘은 정확히 몰라도 괜찮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 자,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시가순액이 1억짜리인데 화해조서상으로 입증되는 가격이, 화해조서상으로 입증되는 가격이 8천만 원입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로 한다고요? 에? 얼마로 한다고요? 자, 화해조서상으로 입증되는 가격이 8천인데 시가순액 1억짜리를 객관적으로 얘는 취득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되지 않으니까 시가순액이 미달하면 뭘 과세 표준하냐면 시가순액으로 합니다. 시가순액이 미달할 때는 객관적인 취득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아까 공매 경매는 만약에 시가순액 1억짜리인데 이게 7천에 경락이 됐다.
그러면 국내 경락가액이 7천이다. 그럼 이런 때는 과세표준을 뭐로 한다고요? 7천. 이 경락가격을 과세표하는 거고요. 객관으로 입증이 되니까.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취득도 그렇습니다. 법인장부에서 입증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증거에서 법인이 작성한 원장 같은 이런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 객관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인데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취득세 취득 시기 할 때 객관적인 취득 제2배에서 나왔다. 그러면 국수, 공판, 법이지 장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국수, 공판, 법인데 하나가 더 들어가죠. 여기서 과세표준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가 그래요. 이게 어떤 건지 맛배기로 살짝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맛보기로. 자, 보세요. 어떤 지역의 땅값이 이 정도 가격대에 있었는데 대형 국책 사업이 이 지역에 유치될 거라는 소문이 돌면서 땅값이 한참 막 올라갔어요. 자, 시가가 이 정도 가격대 형성이 됐고 시가를 반영해서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이 산정것이 됐어요. 근데 이 지역에 대형 국책사업 유치된다고 소문나서 땅값 막 올라오는데 옆 동네 뺏겨가지고 여기는 별 볼 일 없다 다시 땅값이 막 내려갑니다. 시가 표준액보다 낮은 가격대 거래가 있었고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중개했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을 받습니다. 맞아. 이 동네 대형 국책사업 유치된다고 소문 한참 나서 땅값 올라갔다가 부산돼서 다시 땅값이 무작위 내려갔다. 그래서 시가 표준액보다 더 낮게 요 시가 한참 올랐을 때를 반영해서 시가 표준액 산정것이 되는데 그 이후에 땅값 내려갔기 때문에 더 낮게 거래될 것이다. 검증받은 경우에는 이 신고한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해서요. 이 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해요. 이런 거예요. 하여튼 객관적인 취득의 경우는 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은 객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글자를 따서 취득세 과세 표준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한 객관적인 취득 시가 표준액이 관계없이 항상 사실상 그 가격을 과세표준하는 취득 가격을 과세표준하는 경우 객관적 취득 과세표준에서는 절 잘 보셔야 되는데 국수 공판법 부 이것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머리 글자를 따서 나중에 외워요. 오늘은 안 외워도 돼요. 그냥 말 용어만 익히고 갑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국수공판법 부 지금 제가 약자로 써놓은 객관적인 취득의 경우는 과세표준을 신고 또는 신고가액에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도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가격이나 연부금액을 과세표준합니다. 다만 여기 무상취득은 제외하고 그런 건데 이건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다음 순환에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틀만 알고 용어만 익히고 갑니다. 허위신고의 경우도 지금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것도 좀 더 공부를 해야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풀기 전에 취득세 과세표준 어떻게 되는 건지 살짝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갑과 을이란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거래해요. 매매해요. 그럴 때, 매매할 때 한번 보세요. 이 부동산의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이 만약에 1억 원이에요. 을이 취득했다고 신고한 가액이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를 과세표준합니까? 지금 우리가 다 배운 건데 이런 때 얼마를 취득세 과세표준한다고 배운 거예요 지금? 예? 자, 1억이에요 1억 2천이에요? 그렇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 신고하는 가액으로 하잖아요. 신고하는 가액 1억 2천을 과세표준해서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계산해서 을은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하는 가액을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표준하는 겁니다. 1억 2천을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이번에는 을이 신고한 가격이 만약에 신고를 안 했어요. 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자 누가 계산해요 이제? 지자체장이. 납세무자 안 했으니까 지자체장이 무엇으로 과표 결정해요? 항상 지자체장은 무엇으로 세금 계산해? 시가표준액으로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하고 자 그 다음에 신고납 불성실했으니까 가산세 합해가지고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조세 총론에서 배웠잖아요. 취득세, 등록묘세 같은 신고 납부하는 세금 원칙에 신고 납부하는데 불성실하면 가산세 적용되고,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 발부한다. 그래서 취득세는 원칙 신고 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도 징수할 수 있다. 이런 걸 저도 충분히 배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러분들. 요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납세무자가 신고했는데 8천에 취득했다고 신고했어요. 자, 국수공판법 부 여기 해당되지 않아요. 자, 일반적인 신고했을 때 시가순액에 미달하게 신고됐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자, 시가순액보다 신고한 가액이 적게 신고됐어? 그럼 뭘 과세 표현한다고 지자장이? 예, 불성실 신고했다고 봐가지고 시가순액보다 적게 신고되면 시가순액을 과세 표현해서 곱하기 세율세 계산하고, 불성실 신고한 것에 대한 가산세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취득세 과세 표현 원칙 취득 당시 납세문자가 신고하는 가액으로 하는데, 이렇게 신고했거나 신고하는 가액이 시가순액보다 적게 신고될 때는 무엇으로 과표 결정한다? 시가순액으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아직은 정확히 몰라도 돼요. 국수공판법 부, 즉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객관적인 취득은 시가순액에 미달하더라도 뭘 과세 표현하고? 시가순액 1억짜리를 제가 서울특별시로부터 8천에 취득했습니다. 어떤 걸 과세 표현한다고요? 8천만 원. 이런 걸 과세 표현하는 거고, 시가순액 관계없이. 자, 이렇게 과표가 결정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문제 풀어봅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한 경우에 과세 표준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 금액에 포함되는 계약 보증을 포함한다. 단 신고 가액은 시가순액보다 크다. OX요. 기출됐던 지문입니다. OX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격이고, 취득 당시 가격이고, 연부로 취득할 때는 과세 표준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그랬고, 맞잖아요 여러분들. 신고 가격이 시가순액보다 더 크니까 그 가격을 신고 가격, 취득 당시 가격이라는 것은 취득 당시 취득자가 신고하는 가격을 말해요. 맞습니다. 자, 또 봅니다 여러분. 토지 시가순액은 세목별 납세무 성립 시기 당시 부동산 가격 공시하는 법률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 공시된 경우에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OX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우리가 32 기출지문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한번 보세요. 이건 이제 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보세요. 자, 토지 시가순액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개별 공시지가. 이게 토지 시가순액이라고 그랬잖아요. 표준지 땅가, 표준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정고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참작해서 개별 필지들에 대한 땅값, 개별 공시지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고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개별 공시가 공시되면 토지 시가순액은 뭐가 된다고요? 개별 공시지가, 개별 필지들에 대한 땅값이 토지 시가순액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이 주택의 시가순액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맞습니다. 이거 제가 알려드리면. 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또 보시면 공동주택의 시가순액은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 단지별 특정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정한 가격을 한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이나 이 시가순액은 누가 산정한다고요? 네?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 이거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거지, 지자체장이 산정하는 거지. 자,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이나 이런 것들 공시 안 됐으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누가 산정한다고요? 지자체장이 산정하는 거예요. 자기 권한 구역 내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은.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지자체장이 하는 건데 32 시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바꿨어요. 한번 그냥 이런 문제가 나왔었구나 아시면 되고, 오늘은 여러분들은 하여튼 시가순액이라는 것은 지방을 쓸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가격이다. 국세에서는 기준시가라고 하고, 이런 걸 통칭해서 공시가격이라고 하는데, 항상 지자체장은 무엇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시가순액으로. 아셨죠? 이 정도만.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이 주택의 또는 토지의 시가순액이 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누가 산정고시한다고 이런 것들은 지자체장이에요. 네? 자,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자, 그리고 문제가 또 있네요. 여기 한번 보세요. 국가로부터 거의 오늘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네요.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총액보다 적을 때에도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OX예요. 국가로부터 국수공판법 부 유상취득 뭘 과세표준한다고 그랬어요? 시가총액과 관계없이 항상 뭘 과세표준해?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한다고 그랬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시험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이것도 다 지금 기출지문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봤고요. 취득세 세율은 아무래도 여러분들 지난주에 조금 제가 다른 것보다 진도가 조금 1시간 늦었더니 여러분들 조금 늦었더니 오늘 역시 취득세 다 보려고 했더니 좀 못 보겠네요. 오늘 복습 끝난 건 아니에요. 복습하고 맞춰야 되고 다음 주에는 조금 늦게까지 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좀 늦게까지 거의 2시 가까이까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면 돼요. 다음 주에는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자, 그래서 오늘은 과세표준 교재 한번 잠깐 봅니다 여러분들. 이거 교재 잠깐 보고 5번 보세요. 취득세 과세표준이요. 448페이지 기출문서 봅니다. 05번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가액이다. 취득세는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하는 조세이므로 납세무자가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으로 함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 또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한다. 일반적인 과세표준이요. 원칙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격이 과세표준인데 취득세 과세표준은 밑줄입니다.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그렇죠? 원칙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해요. 근데 이 취득 당시 가액이라는 것은 뭐냐? 밑줄입니다. 이때 두 번째 맨 아래 448페이지 이때 취득 당시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말한다. 그래서 합쳐가지고 취득세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은 납세무자가 결정하는데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원칙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으로 합니다. 나 1억 원에 취득했다? 그럼 1억 원 신고하는 가액으로. 449페이지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 밑줄이요.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 밑줄이요로 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계약서상으로는 첫 회 지급하기 위한 연부금액이 10억이었는데 실제 8억 지급됐다. 8억 원.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 연부금액으로 하고 2번 예외 시가표준액이 되는 경우 봅니다. 밑줄입니다. 신고 없거나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 뭘 과세표준한다고요? 시가표준액이요. 불송실 신고한 거잖아요 납세무자가. 자, 이런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과표 결정한다. 보충에 시가표준액이 뭔지 나와 있는데 참고적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하여튼 용어 설명드렸습니다.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고 항상 지자체장은 무엇으로 과표 결정한다? 시가표준액으로. 요 정도.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이 시가표준액이 된다는 거. 그래서 지자체장이 결정한다는 거. 그 정도만 아시고 가면 되고요. 3번 특례 봅니다.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하는 경우 다음에 취득 가로는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요. 동그라미 쭉 내려와서 다음에 취득 세 번째 줄에 대해서는 네 번째 줄 시가표준액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하는데 어떤 경우에 그렇냐? 동그라미 기업번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국의 동그라미 외구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수의 동그라미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공의 동그라미 판결문 판의 동그라미 법인 장부 법의 동그라미 증명되는 취득 넘어갑니다. 부당행위 이산부인 취득이 뭔지 이런 것들은 지금 전혀 보지 마세요. 나중에 배워요. 450페이지 동그라미 미음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 부의 동그라미 그리고 비읍번은 지금 보지 마시고요. 보충 판결문 등에서 판결문이요.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판결문을 말하며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한 경우는 판결문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밑줄이요. 자, 됐습니다. 자, 이래서 머리 글자를 따서 어떻게 기억해요, 여러분들? 국수, 공판법, 부. 아직은 잘 몰라도 돼요. 이런 객관적인 취득은 시가표준액보다 높든 낮든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합니다. 시가표준액 1억이어도 7천에 취득했어 국가자치로부터 그럼 7천만 원. 시가표준액 1억짜리인데
8천에 경락돼서 그럼 8천만 원을 과세표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요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됐고 여러분요, 복습을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율 다음 주에 세율 자세한 건 안 하고요. 다음 주에 세율 용어 설명만 좀 배우고 살짝 또 거기 451페이지 보세요. 세법 공부한다고 또 누가 여러분한테 내가 요번에 그 집 하나를 취득해 그 저 조정지역에서 집 하나 취득하는데 취득세 그 공인중개사 공부한다며 저 취득세 세율이 어떻게 돼? 아직 안 배우는데? 아니, 나 모르는데? 아, 이러면 또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도록 살짝만 제가 알려드리고 자세한 세율은 우리가 나중에 배워요. 세율은 처음부터 외우지 않고 나중에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세율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으로 다 도와드려요. 암기할 수 있도록 다 도와드리고요. 오늘은 그냥 이번 순환에서는 다음 주에 용어 살짝 배우고 혹시 누가 물어볼까봐 주택 유상거래 했을 때 주택을 매매로 주게 했을 때 세율만 살짝 표를 보는 방법 알려드리고 그 정도만 할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454페이지 납세 절차 다 보고 용어 또 새롭게 또 배우는 것도 있고 납세 절차 배우고 등록면허세 다음 주에 다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진도를 좀 많이 나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자, 고개를 드시고 여러분들 끝난 건 아니고 오늘 배운 것을 복습을 하고 가셔야죠 여러분들. 왜 피할 수 없는 시간이지. 이거 집에 가서 여러분 딱 혼자 복습하려고 여러분들 그러지 말고 저랑 같이 제 목소리 들으면서 복습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제 목소리 들으면서 저랑 같이 복습하고 오늘 마칩니다. 자, 보겠습니다. 3주차 오늘 배웠던 것들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시간은 늦었지만 다시 한번 어깨도 좀 돌리시고 프리스타일로 복습을 하고 끝내야 되니까 목 운동도 하면서 마지막으로 집중해서 복습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보시면 그러고 보니까 우리 강남 했겠어요. 여성 수강생분이 압도적으로 많네. 성비가 보니까 압도적인 건 아닌가? 압도적으로 거의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좋습니다. 앞자리는 우리 대개 남성 수강생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든든하게 좋습니다. 자, 원래는 이 앞자리가 이게 저희들의 기를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자리여가지고 이게 원래 좋은 건데 그 대신 마스크 없이 할 때는 막 파편이 막 사방으로 튑니다. 저희들의 열정이 막 파편으로 받으면서 막 이렇게 수업을 듣는 건데 침 튀길 일은 없지 이제. 자, 그래서 좋습니다. 자, 여러분 집중 한번 하시고 자, 복습 한번 쭉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취득세 두세 문제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 중요한 테마들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세금들은 이 세금은 어떤 성격의 세고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고 누가 납세무자가 되고 또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는지 또 계산된 세금을 어디다 납부하는지 또 어떻게 징수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취득세 우리가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살펴봐서 공부할 건데 개요에서 여러분 딴 거 없어요. 개요는 뭐 그냥 용어 한번 익히는 건데 취득세는 물세라는 거, 그래서 취득한 물건별로 각각 어떻게 하냐? 개별 과세한다는 거. 사실주의 과세하고 현황 부과한다는 거. 사실주의 과세하니까 이거 실질과세 원칙이 나온 거죠. 그래서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한다는 거. 실질과세 원칙 배웠어요. 납세무자와 명의자와 실질 권리자가 일치하지 않을 때 세금은 누구한테? 실질 소유자, 실질 권리자에게 귀속시켜라. 명의와 상관없이. 사실주의 과세하라. 그래서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등록면허세 빼놓고 다 어떻게 한다?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는 거.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 과세하고요. 또 현황 부과합니다.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다. 무엇에 따라서 과세한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공부상으로는 어떤 토지가 농지로 돼 있어요. 취득일 현재. 근데 실제로는 농사 안 짓고 있어. 그러면 나대지 상태입니다. 그럼 농지로 과세하느냐 나대지로 과세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확 달라지겠죠. 자, 무엇에 따라 과세한다? 나대지.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거래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이런 것들을 배웠고요. 자, 그래서 취득세 특징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취득이 뭐냐 물어보면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사실상 취득만 하면 돼요.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세 과세됩니다. 32회 시험에도 지문에 나왔었죠. 이거 알고 있는지.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예, 신탁법에냐 신탁산 취득은 믿고 맡은 것뿐이고 믿고 맡겼다 돌려받은 것뿐이고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 권리, 부동산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등등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시험에 슬쩍 속여 이런 거 취득할 때 부과된다고. 그 다음에 취득세 취득 유형이요. 문제도 우리가 봤네요.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OX요. 맞잖아요. 실질과 선익상 등기 등록과 무관합니다. 등기 등록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고요. 취득세요. 또 봅니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가 과세된다. 등기가 됐든 안 됐든 부동산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등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소유권 이해 권리들 나중에 양도소득세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고 하는 건데 하여튼 소유권 이해 권리들 과세되지 않고 사실상 취득용은요. 그러니까 취득세 취득용은 사실상 취득용과 간주 취득이 있는데 사실상 취득은 또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으로 나눌 때 원시 취득이요. 자 보시면 건축물 건축 신축과 재축 매립관 측에 토지 취득 등을 말하는데 원시 취득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네 가지 있었죠. 머리 글자를 따서 어떻게 외웠다? 차, 기, 항, 선은 원시 취득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승계 취득만 과세한다. 그 다음에 취득세는 승계 취득용이요. 전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아 취득하는데 자, 유형은 유상 승계 취득과 무상 승계 취득이 있는데 취득세는 유상, 무상 불문하고 과세가 됩니다. 상속 증여 등 무상 취득은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러면 틀려요. 상속 증여 받았을 때 그게 취득세 대상에 해당하면 뭐가 부과된다?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무상 취득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고. 그 다음에 취득세요.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 지방세법에서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과세되는 간주 취득용이 있죠. 토지 지목 변경으로 어떤 일이 있어야 돼? 가액이 증가했을 때. 차량 개의 장비 선박에 여긴 항공기 없어요. 종류 변경으로 엔진 교체 같은 거 자동차 종류 변경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액이 증가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주겠다고 간주하고 건축물 개수 등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역시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과점주주한 자가 주식을 취득하는데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지만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취득세 상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 봐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자, 이때 과점주주 그러면 잠깐 더 중요한 거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짐을 취득할 때는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설립 시부터 독과점 목적으로 소유분산시키면 아까 여러분들 제가 설립하는 비상장부 주식 안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설립 시는 납세무 없다. 뒤끝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설립 시는 납세무 없다고 그랬습니다. 제외하고. 이때 과점주라고 하면 전체에서 지분율이 몇 프로요? 50% 이상의 초과요?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과점주는 여러 명이 될 수 있고 주주 1인과 그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쳐서 50% 초과하는 주주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요. 취득세 우리 문제 봤네요. 상속 증여 등을 통한 무상 취득은 취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OX요. X입니다. 취득세는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과세가 됩니다. 무상 취득도 과세입니다. 또 취득세요. 여러분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32의 질문 OX요. X입니다.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간주 취득.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또 취득세요. 대상을 공부했는데 대상은 그냥 오늘은 그냥 살펴만 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취득세 대상 스토리텔링으로 다음 순환에 지역할 수 있도록 다 도와드려요. 오늘은 그냥 취득세 대상 눈으로 봅니다. 토지 건축물, 항공기, 차량, 선박, 어업권, 자 양식업권, 자 회원권, 골프회원권 같은 회원권 애들, 그리고 광어권, 임목, 기계장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 대상은 부동산, 토지 건축물인데 건축물의 범위는 좀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취득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 건축물, 건물,
건물뿐만 아니라요. 지하 또는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그래서 골프 연습장 이런 거는 또 시설물,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도 대상이 된다는 거.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나 이런 것도 대상이 된다는 거 주의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준하는 것으로서 이런 것도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권리, 이런 권리도 광업권, 혹은 양식권 같은 이런 회원권 같은 권리도 취득세 대상이 되는구나. 이렇게 한번 눈에 오늘은 익히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세 시도 읊어드렸고요. 하여튼 건강하시라고 멀리서 빌고, 특히 멀리서 공부하시는 분들 취득세 납세무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취득세 납세무자는 중요한데, 원칙적으로 취득세 납세무자는 사실상 취득자입니다.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취득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다만 차기양선의 경우는 승기 취득자만이 납세무자가 되지, 원시 취득자는 납세무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취득세 납세무자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되는 경우, 가설한 자 X라고 그랬어요. 건축물의 조작 설비,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돼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 가설되면 그 주체구조와 일체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왜 건물주한테 납세무자를 하냐면 가설한 자가 아니라 그 주체구조 취득자를 납세무자를 하냐. 장사 안 돼서 제가 강의했던 곳에 원장님이 엘리베이터는 가설했는데 안 돼서 엘리베이터 다른 데로 가면서 뛰어서 가요? 해체해서? 어떻게 해체하는 비용이 더 들지, 또 새로 설치하는 비용만큼. 그러니까 어차피 그 건물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추징의 문제가 생겨요. 취득세 납세무자를 가설한 줄 알면 누가 가설했어, 그 사람 딴 데로 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징의 문제 등 때문에 주체구조부 취득자를 납세무자로 합니다. 건물주를. 하여튼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시설을 가설할 때도 누가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 말은 누가 납세무자라고요? 주체구조부 취득자, 건물주지 가설한 자 X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누가 납세무자냐? 상속인, 대한이, 민국이, 만세 각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물건에 대한 납세무자가 되는 거지,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이다. X입니다. 상속인들은 연대 납세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여러분들, 취득세 납세무자 조합원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택조합이나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 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누구? 조합원이 납세무자. 단지 내 상가나 일반 분양분 같은 비조합 원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이 납세무자.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세 납세무자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 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 O, X요. X입니다. 차기항선은 어느 경우? 차기항선은 어느 경우만? 승계 취득만 납세무가 있습니다. 원시 취득은 납세무 없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여러분, 이거 건축물 중 조작 설비로서 그 주체 구조부 하나가 돼서 건축물로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의자가 가산한 경우에도 누가?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O, X요. 맞습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가설한 자 X라고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 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 제외하고 누가요?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O, X요. 조합 원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원. 맞습니다. 자, 이런 거 다 기출됐던 지문들입니다. 취득세 취득 시기는 중요하다, 의미가 있다, 이런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원칙 계약상 잔금주비를 취득 시료하고, 그 계약상 잔금이 명시 안 되면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국가 등으로 취득하는 국소공판법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잔금주비인데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이건 아직 핵심 요약 정리도 없습니다. 연부취득 같은 거 용어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살짝 봤어요. 연부취득은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취득하는 경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연부취득은 매회 사실상 연부금 지급된 날을 취득시효해요. 계약상 연부금 지급이 아니에요. 실제 연부금 지급된 날, 이런 것들. 더 자세한 것은 지금 볼 필요 없습니다. 됐고요. 취득 시기는 나중에 또 보고, 과세표준 소개해 드렸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취득세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취득 가격이 과세표준인데, 취득한 가격 누가 결정하느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 의무자가
과표를 결정합니다. 취득 가격을.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 표준은 납세문자가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격으로 합니다. 취득 당시 가격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격으로. 연부 취득은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액이 과세 표준이에요. 계약상 연부금액이 아니에요. 계약서상으로는 올해 5년의 기간에 걸쳐서 총 연부금액 50억, 첫 해 지급하기로 연부금액 계약서상으로는 10억이었는데 실제로 8억 지급되면 얼마? 8억 원. 사실상 연부금액 과세 표준하고요. 자, 그 다음에 취득세 시가순액이 과세되는데, 시가순액이라는 것은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국세에서는 기준시가라고 하고요. 합쳐서 공시가격이라고 하는데, 지자체장은 항상 무엇으로 세금 계산한다? 시가순액으로 항상 세금 계산합니다. 지방세 과세 시가순액이요. 자, 신고 없거나 또는 신고서에 신고 가액 표시가 없거나, 납세문자 신고 안 하면 지자체장이 다시 세금 계산합니다. 무엇으로? 시가순액으로. 납세문자가 신고했는데 시가순액보다 낮게 적게 신고돼. 그럼 불성실 신고했죠? 시가의 한 70% 60% 손해서 결정되는 게 시가순액인데 이거보다 더 낮게 신고하면 불성실 신고했다고 봐요. 객관적 입증이 없는 한. 그래서 지자체장이 다시 무엇으로? 시가순액을 결정한다. 그 다음에 시가순액이 뭔지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하여튼 지자체장이 산정고시합니다. 토지 같으면 표준지 공시지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선정해서 표준지 공시가를 산정합니다. 표준지 땅값을. 각 지역마다 주변 토지 주택 가격, 토지 가격 영향을 줄 수 있는 땅 표준지를 선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가를 산정, 표준지 땅값을 산정고시하는데 그게 공시지가 또는 표준지 공시가라고 하고, 그 표준지 공시가를 참작해서 시장군수구청장, 지자체장이 무엇을?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고시하는 거예요. 개별 필지들에 대한 땅값. 그러니까 개별 공시지가 이런 거, 또 각 지역마다 주변 주택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주택을 선정하는데 그게 표준주택 가격이라고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정고시. 그럼 표준주택 가격을 참작해서 자, 지자체장이,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개별 주택들의 가격을 산정고시하는데 그게 개별 주택 가격 또는 아파트 같은 것은 공동주택 가격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누가 산정고시한다고요? 지자체장이. 자, 산정고시한다는 거. 이 정도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언제나 항상 시가순액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 때나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 취득만 인정한다. 시가순액이 높든 낮든 항상 그 가격으로. 자, 어떤 경우냐? 국수, 공판법, 부, 머리 글자를 따서 객관적인 취득인데 오늘은 정확히 몰라도 됩니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시가순액 1억짜리를 8천에 취득했다. 뭘 과세표한다고요? 시가순액 1억짜리를 서울특별시로부터 국가로부터 8천에 취득했어요. 뭘 과세표해? 8천만 원. 이걸 과세표합니다. 시가순액 관계없이. 자, 그 다음에 수입에 의한 취득, 공매 경매 방법에 의한 취득. 시가순액 1억짜리 7천에 경락받았다? 그럼 7천. 판결문에 따라 증명된 취득. 판사가 시시비비를 가렸으니까 이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 다만 이 판결문에서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런 것들은 객관성 없어요. 조정 절차 속에서 나온 거니까 사실상 취득 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시가순액 1억짜리 화해조서상으로 입증되는 가격이 8천, 시가순액 1억. 그럼 뭘 과세표한다? 시가순액으로 합니다. 화해조서상으로 입증되는 가격이 8천, 시가순액이 1억. 그럼 뭘 과세표한다고요? 시가순액. 객관성 없으니까 이런 것들. 자, 오늘 한번 이런 것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보시면 되고,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거나 이런 경우들, 객관적 취득, 취득세 취득 시기에서는 국수공판법이었는데 과세표준에서는 하나 더 들어가서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이요. 제가 왜 자꾸 국수공판법 부 이러냐면 나중에 이제 취득 시기하고 이제 차이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오늘은 그냥 그렇게만 하고 갑니다. 국수공판법 부 마지막에 제가 이러더라 이렇게 떠올리면서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시가순액에 관계없이 항상 사실상 취득가를 과세표하고요. 됐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 인사말을 오늘 조금 진도가 조금 안 맞아서요. 마지막 인사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었네요 오늘. 생각보다는. 오늘 첫 강의여가지고 항상 우리 강남 해커스가 다른 것보다 좀 한 10분 15분을 좀 더 하게 되더라고요. 첫 진도라 그렇습니다. 월요일날 첫 스타트. 자, 그래서 다음
할 때는 조금 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첫 진도는 일단 다 하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하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늦게 끝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자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 때로는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수험생은요, 이제 지금은 그런데 막 공부 이제 한참 막 하게 되면 서름도 묵묵히 삼키면서 서름이 생겨요. 가족들이 나를 못 알아줍니다. 나의 마음을. 그래서 뚜벅뚜벅 그렇지만 흔들림 없이 목적지만 보고 가야 하는 것이 수험 생활입니다. 하여튼 뭐 서러운 일이 생겨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공부하다 보면 가족들이 협조를 안 해줘요. 자, 여러분 고단했던 하루 따뜻한 온기의 갈치 같은 별빛이 밤하늘에 내려옵니다. 요거 쓸 때는 그랬단 말이죠. 자, 여러분 하여튼 힘내시고 다음 주에 우리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